페루가 42만 톤으로 설정한 엄청난 규모의 대왕 오징어 어획 할당량은 전 세계 해산물 소비에서 페루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요리에 있어서 대왕 오징어는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많은 국가에서는 별미로 여겨져 매우 제한된 양만 소비됩니다. 페루에서는 이 종들을 포타포타 또는 거대 나로징어 기한 플라잉 스퀴드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페루 인구 내에서 이 종들은 인간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어종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대규모 생산을 목적으로 거대한 공장에서 거대 오징어를 취급하려면 고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제품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대 오징어는 새우나 생선처럼 크기가 작은 다른 해산물처럼 대형 공장에서 자주 가공되지는 않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상업적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오징어를 가공합니다. 세척 과정의 첫 단계로 오징어의 머리, 내장, 먹물을 몸에서 제거합니다. 오징어의 식용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러한 성분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물 주머니를 제거할 때는 잘못 취급할 경우 터져 살에 얼룩이 남을 수 있으므로 먹물 주머니가 깨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장을 제거한 후에는 오징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먼지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세심한 세척을 실시합니다. 거대 오징어의 딱딱하고 질긴 껍질을 제거하는 작업은 껍질의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깨끗한 흰살을 보존해야 하므로 정밀함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징어의 겉껍질은 날카로운 칼이나 기타 특수도구를 사용하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오징어 몸통에서 조심스럽게 벗겨냅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오징어의 윤곽을 따라 움직이며 흔들림 없는 손놀림과 정밀한 주의를 기울여 껍질 아래에 있는 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껍질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또는 오징어를 뜨거운 물에 잠깐 데치거나 가볍게 기계적으로 흔들어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은 피부 이완을 도와 껍질을 벗기는 것을 더 쉽게 하는 동시에 그 아래에 있는 섬세한 살의 손상을 줄여줍니다. 피부가 한 번에 부드러운 동작으로 벗겨지도록 작업자들은 섬세한 손길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작업합니다. 그 결과 완전히 하얗고 추가 가공이 가능한 살이 남습니다. 섭취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잔여물은 폐기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공시설에서는 이러한 폐기물을 퇴비, 바이오 연료,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은 산업재로 가공하기 위해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가공시설에선 다른 곳으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을 관리할 때는 퇴비화나 소각과 같은 적절한 처리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노출된 흰살은 품질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이 철저한 검사를 거칩니다. 껍질이나 불순물의 흔적을 모두 꼼꼼하게 제거하여 흠 하나 없이 깨끗한 표면을 만듭니다. 흰살을 즉시식히거나 찬물에 담가 온도와 질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흰살의 신선함과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를 거친 후 오징어 살은 씻어 손질한 후 큰 덩어리나 조각으로 자릅니다. 숙련된 전문가가 칼이나 기타 절단 장비를 사용하여 살을 더 관리하기 쉬운 개별 부분으로 나누는 수작업으로 이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완제품의 크기와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동 절단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징어의 흰살은 변색을 방지하고 오징어 본연의 풍미를 보존하기 위해 약산성 용액이나 산화방지제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면 살의 색과 풍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생산되는 오징어 링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해줍니다.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직원들은 주의를 기울여 살의 변질 징후를 면밀히 관찰하고 신선도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 커터에는 원형 패턴으로 배열된 날카로운 칼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칼날의 목적은 오징어 살을 자르고 크기가 균일한 링 모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후 링은 추가 가공 및 준비 작업을 거칩니다. 여기에는 링에 남아있을 수 있는 먼지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링을 철저히 헹구는 작업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원하는 질감과 부드러움을 얻기 위해 오징어 링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계적 연화제나 효소 처리를 통해 팽팽한 근섬유를 분해하여 더욱 육즙이 풍부하고 입맛을 돋우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징어 링이 연화되면 씹기가 더 쉬워져 고객의 식사 경험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적절한 가공 단계를 거친 후 생오징어 링은 품질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포장 및 냉동됩니다.
꼼꼼하게 배분된 생오징어링은 극 좋은 보관에 적합한 포장재에 담깁니다. 오징어링은 제조사의 선호도와 시장 상황에 따라 진공 밀봉백, 플라스틱 용기, 보호 필름이 부착된 트레이 등 다양한 형태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오징어링의 품질을 유지하고 보관 중 냉동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재는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대왕 오징어를 오징어링으로 가공한 후 남은 흰살 부분은 오징어 팝콘을 만드는데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흰살 부분은 폐기물이나 잔류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식감을 위해 먼저 다듬은 부분을 더 작은 크기로 갈거나 잘게 다집니다. 그 후 풍미와 혼합물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양념과 결합제를 첨가합니다. 고기는 팝콘 알갱이처럼 한 입 크기로 작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압출기나 성형기와 같은 특수 기계를 사용하면 일정한 크기의 조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작은 공이나 너겟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대안입니다. 또한 오징어링 생산 과정에서 오징어 촉수가 생산될 수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귀중한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촉수는 몸통에서 제거되며 이후 같은 시설 내의 다른 가공 라인으로 이동합니다. 불필요한 조각이나 울퉁불퉁한 가장자리를 제거하기 위해 오징어 촉수를 다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징어 촉수의 크기와 모양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상품성과 고객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촉수를 크기나 무게에 따라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오징어 촉수는 절단 및 크기 조절 후 포장되어 식당, 상점, 기타 고객 등 다양한 소비자에게 유통됩니다. 시장의 수요와 제품의 용도에 따라 신선 또는 냉동 상태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포장재는 보관 및 운송 과정 전반에 걸쳐 촉수의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선택됩니다. 오징어 날개는 링 오징어와 달리 독특한 질감과 풍미를 가지고 있어 삶아서 조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징어 날개는 지느러미 또는 플랩이라고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징어 날개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큰 끓는 용기에 담기 전에 꼼꼼하게 세척하고 손질합니다. 날개를 삶으면 육질이 부드러워지는 동시에 본래의 풍미와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날개는 원하는 정도로 익을 때까지 삶고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식힌 후 냉동합니다. 또한 냉동은 날개의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보관하고 고객과 외식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잡아 완제품으로 포장하는 과정까지 거대 오징어 제조 과정은 해산물 가공에 수반되는 복잡한 과정을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해산물 제조 과정의 이면에는 킹크랩 생산의 매혹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제 관점에서 페루의 거대한 전부 오징어 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기술, 자원 관리, 그리고 세계적인 수요가 우리와 해양 생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2만 톤의 어획량 할당량은 인간이 바다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 윤리, 그리고 장기적인 생태적 균형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징어 가공의 정밀성과 효율성은 인상적인 산업 조직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성장이 책임감 있는 해양 관리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왕 오징어 가공의 산업화는 해산물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보여줍니다. 자동 세척 시스템부터 저온 유통 시스템까지 모든 단계는 인간의 창의력이 수율과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작업은 필연적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할당량 규제를 받더라도 집중적인 어획은 해양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대상종이 해양 먹이 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최상위 포식자이자 많은 대형종의 먹이가 되므로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채취는 다른 해양종의 개체군 역학 변화를 포함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측면은 인적 요소입니다. 첨단 기계와 효율적인 생산 라인 뒤에는 이 산업의 생계를 의존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현대화는 세계 수산물 시장에서 페루의 입지를 강화하는 경제적 기회와 수출을 창출하지만 공정한 노동 관행과 안전한 작업 환경 또한 요구합니다. 이윤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개인의 안녕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대왕 오징어를 고리, 촉수, 심지어 오징어 팝콘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폐기물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혁신의 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순환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 체인을 구축하는 데에는 아직 미개척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연료나 바이오 플라스틱을 위한 부산물 활용에 투자함으로써 업계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은 또한 추적 시스템 개발을 우선시하여 어획에서 소비자까지 공급망의 모든 단계가 투명하고 생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뒷전으로 미루어서는 안 되며 미래 해산물 생산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페루는 산업적 성공과 해양 보존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모범을 보일 기회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에는 위성 및 AI 기반 시스템을 통한 어획량 모니터링 강화, 오징어 개체군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그리고 생태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다른 태평양 국가들과의 국경 간 협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양식 기반 오징어 양식 연구를 촉진하면 장기적으로 야생 개체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페루의 전보 오징어 산업은 본질적으로 현대 식량 생산의 성과와 모순을 모두 보여줍니다. 효율성과 취약성이 맞닿아 있으며 혁신은 책임감으로 절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문의 진정한 성공은 어획량이나 수익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경제적 야망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 생물 보존 사이에서 얼마나 현명하게 균형을 맞추느냐로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 멧돼지의 존재는 다양한 농촌 지역 농부들에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뿌리, 곤충, 그리고 작물을 갉아먹기 위해 이 동물들은 땅을 파헤치며 목초지는 황폐해지고 농경지는 파괴됩니다. 멧돼지의 높은 번식률은 멧돼지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최대 12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며 매년 2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개체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당국은 울타리 설치, 덧사용, 심지어 화학약품 사용까지 다양한 방제 방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반면 야생 멧돼지 개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멧돼지의 적응력, 지능, 그리고 강한 생존 본능 때문에 농장주와 야생동물 관리기관 모두 멧돼지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야생동물 관리팀은 농작물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개체수 조절 활동을 빈번하게 수행합니다. 이른 아침, 해가 아직 쨍쨍할 때 시골 마을 뒤편에 있는 작은 숲이 이러한 작전의 무대였습니다. 훈련된 개들이 동물들을 찾기 위해 분대 앞에 파견되는 동안 대원들은 조심스럽게 위치를 잡고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개들이 짖기 시작했는데 이는 멧돼지가 궁지에 몰려 주변 환경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멧돼지가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팀은 재빨리 움직이며 여러 움직임을 조율했습니다. 이것이 그날의 첫 번째 성공이었고 목표물을 향해 여러 차례 통제 사격을 한 결과였습니다. 더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숲 지역에 소수의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일행은 멧돼지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활력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개들은 덤불 속에서 멧돼지를 계속 수색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째 멧돼지가 작은 개울을 건너려다 실패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뛰어난 조준과 정밀한 사격으로 위협은 즉시 무력화되었습니다. 개울 건너편 언덕에는 허리까지 뻗은 빽빽한 관목이 우거져 있어 멧돼지들이 숨어들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멧돼지들은 나무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얼마 후 덤불 사이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가 은밀하게 나타났습니다. 연이어 총격이 가해졌지만 멧돼지는 첫 번째 총격에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중률이 높은 마지막 총격으로 추격은 끝났습니다. 경사면을 따라 몇 미터를 전력 질주한 후 멧돼지는 비틀거리며 돌아서서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곳에서 1시간 넘게 시간을 보낸 후 일행은 멧돼지 활동이 더 잦다는 보고가 접수된 두 번째 숲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들은 도착하자마자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덤불 근처에 있는 신선한 냄새 흔적을 감지했습니다. 신호를 받자마자 분대는 재빨리 움직여 통제된 탄환을 사용하여 멧돼지 떼를 몰아냈습니다. 놀란 멧돼지들은 나무 사이로 흩어졌고 멧돼지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뭇가지 뒤에 멧돼지 한 마리가 아직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사격으로 멧돼지를 제압하여 해당 구역의 농작물에 추가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진 작전 기간 동안
대원들은 다른 무리를 찾기 위해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약 30분 후 거대한 멧돼지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왔고 대원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대응했습니다. 늦은 시간, 대원들은 숲 밖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에 도착할 때까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대원들은 자녀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가 먼지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거의 결론을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방제대는 즉시 대응하며 침착함과 정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멧돼지 행동의 예측 불가능성과 더불어 농경지를 보호하고 생태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규율 있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채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 직후 두 번째 멧돼지가 숲에서 나타나 다음 표적이 되었습니다. 멧돼지는 매우 정확한 충격에 즉시 쓰러졌습니다. 황금빛 오렌지빛 태양이 평화로운 숲을 가로지르며 언덕 뒤로 지면서 고단하면서도 다사다난했던 하루의 마무리를 알렸습니다. 지역 농부들이 점점 심각해지는 멧돼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시골 지역에서 그날의 행동은 하루 종일 진행된 더 큰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이 멧돼지들은 지난 2주 동안 농작물을 파괴하고 밤에는 가축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례적인 방법으로 멧돼지를 쫓아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계속되었고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는 야생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었기에 사냥꾼들은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첫 번째 매복 공격이 시작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매복대가 자리를 잡자 멀리서 희미한 형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멧돼지 무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초기 신호였습니다. 첫 총격에 놀란 멧돼지 한 마리는 위험을 피하려고 덤불을 헤치고 달아났습니다. 여러 발의 정확한 사격에 맞은 후 결국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 성공 이후 팀은 산비탈을 오르며 조준경을 조심스럽게 조정하고 험준한 지형을 가로지르는 멧돼지들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이후 사진들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성과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멧돼지 여러 마리를 성공적으로 제압한 그들은 험난한 지형을 뚫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빽빽한 덤불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군대는 재빨리 대응하여 빠르고 정확한 사격을 퍼부었고 그 결과 다른 동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사면의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멧돼지 한 마리가 숨어있던 곳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사냥꾼 중 한 명이 표적을 향해 총을 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언덕 아래쪽에 있던 다른 사냥꾼은 표적을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개들이 울부짖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들이 또 다른 발견을 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거대한 멧돼지가 덤불 깊숙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멧돼지는 여러 발의 총탄이 자신에게 발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과 깊은 덤불을 뚫고 숨어들어 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험난한 길과 높은 능선을 따라 일행은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산 정상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멧돼지 떼가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대원들은 재빠르게 흩어지며 탈출로를 차단했습니다. 멧돼지들이 수풀에서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일제히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순식간에 멧돼지 두 마리가 사살되었지만 근처에 더 많은 멧돼지들이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개들은 다른 멧돼지들보다 더 강하고 빠르고 더 적대적인 또 다른 거대한 멧돼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멧돼지가 정글을 질주하는 동안 팀원들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멧돼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추적했습니다. 마지막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는 쓰러졌고 치열하고 힘든 교전이 끝났습니다. 잠시 불안한 순간 결국 멧돼지는 쓰러졌습니다. 농작물, 가축,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이 작전은 여러 농촌 지역에서 멧돼지 개체수 관리를 위해 기울여온 더 큰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필수적인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생각에 멧돼지 위기는 단순히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갈등이 아닙니다. 현대 농업 시스템과 자연 생태계 사이에 훨씬 더 심각한 불균형의 징후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동물 개체수의 증가가 아니라 자연 경관의 파편화, 포식자의 감소, 그리고 야생과 인간 영역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농경지 확장의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멧돼지의 존재 자체보다는 인간이 한때 멧돼지를 통제했던 환경을 변화시킨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세기 동안 늑대나 스라소니와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은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간 활동으로 이러한 포식자들이 사라지면서 생태적 균형이 무너졌고 인간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폭력적이고 반응적인 수단을 통해서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직적인 방제 작전이 단기적인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개체수 급증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수십 마리, 심지어 수백 마리의 멧돼지를 사살하면 일시적으로 개체수를 줄일 수 있지만 서식지 복원과 장기적인 관리 전략이 없다면 몇 번의 번식 주기 안에 개체수가 다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파괴와 부활의 악순환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농가들의 분노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생 멧돼지를 적이 아닌 지능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공유 생태계의 참여자로 보는 패러다임 말입니다. 기술 발전은 여기서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 동작 센서, GPS 추적 장치를 활용하면 멧돼지 무리를 모니터링하고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비살상적인 억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향 또는 냄새 기반 기피제를 장착한 스마트 펜싱은 폭력을 심화시키지 않고도 작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능한 한 생태적 다양성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적의 복귀를 장려하고 삼림지대를 복원하고 농경지 주변의 완충지대를 유지하는 것은 자연이 잃어버린 조절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끝없는 도태보다 더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화적으로 이 문제는 또한 우리와 자연 세계의 도덕적 관계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가 지배의 사고방식을 벗어나 청지기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멧돼지는 침입자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에 적응하는 생존자입니다. 멧돼지만을 탓하는 것은 생태적 불균형에 있어 우리 자신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농부들이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중적인 접근 방식을 지지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즉각적이고 인도적인 방제와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 전략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환경단체의 지원을 받는 피해 농부들에게 보상 제도를 마련한다면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박멸 캠페인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멧돼지 문제를 인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도덕적, 과학적 시험으로 봅니다. 우리는 자연의 도전에 계속해서 무력과 단기적 사고로 대응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 윤리, 생태학을 하나의 일관된 틀로 통합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까? 제 생각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멧돼지를 어떻게 다룰지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목표는 멧돼지 박멸이 아니라 조화의 회복, 즉 인간의 생존과 생태적 온전함이 경쟁이 아닌 서로 강화되는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농촌 지역의 갈등이 갈등의 악순환에서 공존과 회복력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